해장국도 3번 끓이면 물도 안 나옵니다. 반분신으로 진흙탕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잘해보자고요. 잘해보세요. 싫다는데 왜 나온 거야? 싫다는데. 쉬게 해주세요. 사실 친명신형은 반성해야 됩니다. 정청래 후보가 어떤 이변을 불러일으키기에는 바람이 없어요. 이분이 생각해 자기 혼자 정치적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민주당까지 다 같이 끌어내린다니까 이런 말 하면. 한없이 가벼운 시사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8월 10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진이고요. 자, 정말 이제 저희가 주식 얘기 매일같이 하는 건 이게 건강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좀 건강한 장기 투자를 위해서도 한번 이게 정말 괜찮은 종목이라면 사서 그냥 뚝 묻어둬야지 매일매일 뭐 오늘은 뭐가 오른다 이런 얘기하는 거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닌 것 같다. 다만 오늘은 알테오제 가는 날이구나. 코스닥이 가는 다만 날이다. 오늘. 네. 고맙습니다. 네, 기다린 보람 축하드리고요. 있죠. 네, 네. 자, 그러면 오늘도 알테오전에 물린 세 분과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류재하 변호사님 어서 네, 오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많이는 안 물렸죠? 네, 그리고 다 팔았기 때문에. 팔았기 때문에. 네, 뭐 예. 괜찮습니다. 손절의 신입니다. 네. 자, 그리고 강수영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강수영입니다. 네, 여기서 말아먹은 거 3전으로 회복했고요. 한 달 전에 팔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달 전에 뭐 상장한다 그러더라고요. 코스피에. 네. 네, 그때 팔았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다 합쳐도 최윤경한테 안 됩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윤경 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최윤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되고 있어요? 아, 저는 시드가 굉장히 작습니다. 네, 수익률로는 여러분 수익률은 뭐 1등입니다. 네. 그래요. 왜냐면 정말 그 하이닉스 최저가에 사서 최고가에. 자, 네. 네. 그러면 오늘도 네, 그 아픔들은 뒤로 하고 먼저 민주당 전당대회 소식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민주당 전당대회 네 번째 순회 경선 지역인 강원, 대구, 경북 순회 경선 결과 김민석 후보가 승리하면서 이제 누적 득표율에서도 김 후보가 1위를 유지를 했습니다. 격차가 굉장히 근데 적더라고요. 압도적이지 않습니다. 네. 정청래 후보의 승부수가 아주 박빙이에요, 정말. 이번 뭐 앞서 발표된 것들을 싹 다 종합해 보면 김민석 후보가 누적 득표율 46.1%고 46.01%고 네. 정청래 후보가 44.53%예요. 그러니까 1.48% 포인트 차이라서 사실상 이것은 진짜 언제 뒤집혀도 뒤집힐 수 있을 정도의 작은 차이다.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게 김민석 그다음에 정청래 두 후보의 아주 치열한 접전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제 이번 주가 거의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그죠? 끝나죠. 네. 예, 선거 막판에 접어들면서 더 이렇게 이제 치열하면 더 이제 서로의 말들이 좀 험해지지 않을까 걱정은 좀 되는데 예, 어제 그제도 뭐 만만치 않았습니다. 네, 계속 신경전이 오갔습니다. 뭐 당대표 후보들뿐만 아니라 최고위원 후보들도 엄청나게 날카로운 말들을 주고받았는데 네. 김민석 후보도 다시는 이제 그 말 실수를 해서 지역을 빼앗기는 일 이런 거 없을 것이다. 내가 당대표가 되면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정청래 후보도 노래를 부르고 나를 이렇게 공격해? 라는 말을 남겼거든요. 네. 이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강릉의 승리는 험지의 승리를 상징할 것입니다. 말실수를 해서 한 지역을 뺏기는 일도 없을 것이고 중앙당이 입장을 못 정해서 한 지역을 놓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외로운 돼지의 깃발 흩날리는 인역의 땅 어둠살 뚫고 피어난 피에 젖은 유채꽃이여 당을 공격하고 당원들에게 피멍들게 하고 이제는 됐습니까? 이제는 효과를 다 봤습니까? 표만이 얻으셨습니까? 반분신으로 진흙탕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잘해보자고요. 잘해보세요. 네, 저 마지막에 잘해보세요가 아주 킬포였던 것 같습니다. 톤도 어쩌면 예.
잘해보세요. 뭐 이렇게 정청래 후보의 연설 마지막이 있었고요. 이제 와서 잘해보자고요. 이 얘기는 네. 앞에 이제 김민석 후보가 선거 과정의 앙금을 선거가 끝나면 씻겠다. 당 대표가 되면 이제 인사는 실력주의로 네. 할 거고 토론은 품격 있게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한 데 대한 화합하자 뭐 이제 네, 이런 얘기였죠. 반박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와서 뭐 화합하자는 소리가 말이 되냐, 잘해봐라 뭐 이런 이제 톤이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뭐 주말 사이에 당 대표들의 연설도 아마 좀 많이 보셨을 것 같고요. 우리 강소영 변호사님은 어떻게 네. 좀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이번 주부터 요 주말부터 벌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생각보다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다. 뭐 이런 평가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제가 좀 의아한 거는 송영길 후보가 없이 양 그 후보가 1대1로 붙었으면 지금 더 벌어져 있을 거예요. 지금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 사이의 표차가. 근데 지금 그거는 송영길 후보의 표는 배제하고 그냥 두 후보의 표차가 얼마 안 나. 이렇게만 접전이야. 이거는 조금 맞는 좀 타당치 않다. 맞는 진단이 아닌 것 같다. 예. 많이 벌어져 있다고 진단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송영길 예. 후보의 표는 사실상 거의, 김민석 예. 후보의 그러니까 플러스를 해서 한 10% 정도는 더 해야 된다. 그렇죠. 한 이런 7대3 의미시죠? 정도는 될 거니까요. 송영길 네. 후보의 2위 표는. 그래서 많이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진단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그 계속 우려되는 거는 사실 뭐 말이 격해지는 것 때문에 전당대회 이후에 이게 제대로 갈등이 봉합될 거냐 뭐 그런 걱정들 많이. 그게 숙제죠, 뭐 숙제고 그렇기는 한데, 네. 그 제가 개인적으로는 뭐 이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의 그 대선 경선 때 지금보다도 더 감정의 골이 심각했거든요. 그랬나요? 예, 그런데 뭐 결국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선출이 되고 이렇게 당이 정리가 되면은 그것도 그냥 이렇게 얼기설기 덮이고 총선이든 뭐는 또 그 공천 국면으로 또 넘어가면 네. 거기서 또 막 갈등으로 계속 가게 되면 당원들이 또 용납을 안 하기 때문에 네. 저는 정리가 되리라고 봅니다만은 그렇지만 그 상대방이 되면 우리 당이 망한다. 너무 그렇게 과도하게 얘기하는 거 이제는 좀 쿨다운 해야 되지 않나 모든 진영이 다 통틀어서 네. 예,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제주에서 50% 넘겼다 김민석 후보가. 네. 그리고 또 이번에 이제 어제도 또 50% 넘긴 지역이 이제 한 군데가 나왔잖아요. 요거는 좀 상징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실제 대구 이런 데서는 또 70몇 %의 이 참여율이 있었던 것도 사실 매우 놀라운 부분이었는데요. 네.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이제 생각해 보면은 결과론적으로는 호남에서 큰 차이가 좀 벌어질 것이고 수도권이나 서울 이런 데서 조금 좁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정리가 될 거는 같아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거는 누가 되든 누가 당대표가 되든 간에 선호투표를 적용하지 않고서도 어쨌든 그 사람이 1등이 되어야지 사실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안 그러면 계속 분열이 좀 싹틀 것 같아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청래 후보가 1위를 했는데 김민석이 2위한 상황에서 송영길의 선호투표가 더해지면서 김민석 후보가 1위가 되면 그렇게 되면 아마 분명히 좀 시끄러워질 것 그러면 같아서. 이제 분열이 좀 심해질 거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50% 넘겨주는 후보가 나오면 제일 1위 좋고. 후보가 무조건? 그게 네. 안 될 거를 이제 전제로 해서 선호투표가 들어가게 되면 그래도 1등 한 사람하고 선호투표 합쳐진 게 일치돼야. 맞아야지. 그래야지 지금 서로 이제 좀 싸움이 좀 덜하고 승복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게 이제 제 생각이라서 네. 그 흐름으로 지금 좀 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좀 전에 우리가 좀 들었습니다마는 김민석 후보가 이제 화합하자 이런 취지로 말을 했는데 물론 정청래 후보 쪽에서는 기분 나쁘고 너가 이렇게 시끄럽게 해놓고 인제 와서 합하자 그러고 너만 멋있고 착한 사람인 척하냐 이제 이런 취지도 좀 들어있겠지만 그래도 그거는 옳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가 되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승복을 하고 화합을 해야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싸우고 있는 와중에 인제 와서 중간에 하다 말고 사과할 수는 없는 거고 뭐든지 그게 맞든 안 맞든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걸 가지고서 잘해보세요. 이렇게 비아냥거리듯이 말하는 거는 그러면은 본인은 만약에 본인이 이기더라도 화합하지 않겠다는 뜻인가 이렇게 들릴 수밖에 없어서 그거는 매우 부적절하다. 그러니까 네. 실제 이게 뭐 그 두 분이 서로 정치 한두 해 하신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되는 게 뻔히 아시는데 네. 이 전당대회에서 이게 무슨 대선 경선 싸움도 아니고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뽑는 선거를 이렇게까지 치열하게 하면서 화합도 안 하고 나중에 끝까지 한번 난 너하고 척을 지겠다 이런 태도로 일관하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또 정청래 후보 쪽 목소리도 전해 주실까요? 네. 안전하려고 했는데 네, 뉴즈 정례. 김민석 후보 편 들려고 했는데
제 생각엔 그런데 아까 강수현 변호사님 이게 좀 접전이라고 보기 어렵다. 상당히 네. 격차가 난 것으로 보인다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을 비롯해서 사실상 친명 진영 전체가 김민석 후보를 밀었는데 이미 당대표를 한 번 한 전인 당대표가 연임을 시도하고 있는 당대표가 이 정도 버텨주고 있는 것만 해도 이거는 접전은 맞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전임 당 대표가 이 정도면 선전한다고 보신다는 예, 거죠? 전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요? 예, 그렇죠. 그리고 아니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는요 네. 2인자를 뽑는 선거예요, 사실상. 네. 대통령이 있잖아요. 근데 대통령의 의중이 딴 데 있다고 너무나 명확하게 온천하에 드러난 상태에서 대통령의 의중과 반하는 사람이 이 정도 득표를 하고, 그러니까 이 정도 득표를 보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네. 사실 친명신영은 반성해야 됩니다. 그런 생각이 좀 그래요? 들고요. 예. 반성까지 해야 되고. 반성을 예, 반성을 좀 뭘 두 분 접니다. 반성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이 김민석 후보는 이제 승기를 잡았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수습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통합 메시지를 날리는 것 같고 저는 승기는 잡은 것 같습니다. 보면은 정청래 후보가 어떤 이변을 불러일으키기에는 바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뭔가 바람의 어떤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네. 전혀 없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가 승기는 잡은 것 같고 큰 이변이 없는 이상 무난히 선호 투표까지 합쳐지면 김민석 후보가 당대표로 선출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예상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한번 봐야 됩니다. 하나는 과반 득표로 결선 없이 바로 당대표로 직행하느냐.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최고위원회 최민희 후보, 한민수 후보, 또 이성윤 후보가 셋 다 입성하느냐. 이게 지금 좀 관전 포인트일 것 같아요. 네. 만약에 김민수 후보가 과반 득표를 못하고 최고위원 멤버의 이 세 분, 친청계로 분류되는 세 분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잘해 보세요가 될 거예요. 쉽지 않을 거다. 정말 쉽지 않을 거다. 당 운영이 친청 쪽의 어떤 견제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의 분열상은 더 심화될 것이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반대로 과반으로 김민석 후보가 만약에 당대표가 되면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통합의 메시지를 취하면서 정청래 후보의 어떤 반발은 좀 상당히 수그러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새 후보들의 눈은 여전히 이제 호남 쪽에 많이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정청래 후보가 강원도 횡성에서 열린 합동 연설회에서 어머니와 호남을 그렇게 찾았습니다. 네. 강원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어머니 18번, 호남 7번을 언급했어요. 강원도에서요? 예, 어머니 정청래입니다. 도와주세요라고 이제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고 호남 이야기를 하면서 반도체 클러스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원 연설인데 모두의 눈이 지금 호남으로 쏠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말실수도 나왔습니다. 네.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를 차질 없이 추진을 해서 이건 대구 경북대인데 차질 없이 추진해 이명박 대통령 임기 안에 반도체 제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정청래가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자연스러웠죠. 네.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근데 이게 지난 지방선거 때도 그렇게 네, 이제 비슷한. 피곤한 상황에서 실수를 했었는데 네. 그런 실수를 해서 송영길 후보가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연설 자체만으로는 가장 그 파워풀한 것이 또 송영길 후보의 연설입니다. 송영길 후보. 네, 요거는 직접 한번 들어봐야 되는데 정청래 후보를 이제 공격하는 송영길 후보의 연설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정청래 후보 수고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수고했어요. 이제 다 했습니다. 나 나올 일이 없다니까 연임할 필요가 없다고. 다 알아서 한다니까 우리가 이제. 필요 없어요. 또 검찰개혁에서 뼈 해장국도 3번 끓이면 물도 안 나옵니다. 저 송영길은 조국혁신노예 합당을 반대합니다. 0.8% 2030 0%의 정당과 뭔 합당을 해? 연단에서는 송영길 후보가 제일 재밌으신 것 같아. 전 그냥 이렇게 단순히 연설만 보자면 제일 재밌지 않아요? 네, 임팩트가 있습니다. 임팩트 있고. 싫다는데 왜 나오는 거야? 싫다는데. 씨 너무 잘한다. 뭘 더 나와? 너무 잘한다. 맞아. 오, 비슷하게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는 쉬게 해주세요도 해주세요. 쉬게 해주세요. 근데 저기 그 송영길 후보가 말씀하시는 그 싫다는데 왜 나와 이게 그 좀 실전으로 좀 들어가 보면 청도에서 첫 선거에서 정청래 후보가 예상 밖으로 졌잖아요.
그거 되게 설왕설래 말이 많았잖아요. 왜 저럴까? 그 정치적 뭐 원래 고향인데 네. 뭐 어떻게 된 거야? 뭐 강훈식 비서실장 아산에 있잖아. 그래서 그래 뭐 별의별 얘기 다 나왔는데 제가 주말에 일이 있어가지고 충청도에 내려갔었거든. 충남에 네. 이제 천안 아산 그 동네에 이제 내려갔었는데 거기서 민주당에 아주 가까운 분 얘기를 들어봤어요. 도대체 물 밑에서 어떤 정서가 있길래 전당대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보시냐 했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은 지방선거 때 그 충남에 기초단체장 선거 있잖아요. 10대 5로 졌다는 거예요. 국민의힘 10, 민주당 5 크게 졌다는 거예요. 물론 네. 박수현 도지사가 됐지만 네. 졌는데 그 증거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 뭐 다는 당연히 아니겠지만 내부에 있는 사람들의 진단이 공천이 잘못됐다. 정청래 편드는 사람이나 그쪽 계열에 있는 사람들을 공천을 주려고 컷오프가 됐든 뭐든 하여튼 뭔가 불공정한 처사가 있었다라고 인식한대요. 그래서 굉장히 불만이 많대요. 근데 이걸 이어서 붙여서 이것보다 한층 더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게 호남이라는 겁니다. 여기는 공천이 곧 당선인 곳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기초단체나 이 단위에서의 여러 가지 불만들이 훨씬 심할 것이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호남에서는 아마 생각보다 정청래 후보와 김민석 후보 차이가 커질 것이다. 그러면 그 다음 마지막이 수도권이잖아요. 이미 거의 승부가 거의 기운 상태에서 수도권에 가면 네. 정청래 후보에게 표를 주려고 했던 사람들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호남에서 승부처가 거의 승부가 갈릴 것이다. 그렇게 네. 보시더라고요. 저도 호남 동의합니다. 결과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지 않나요? 아닌가? 그런가요? 왜냐면 이제 호남하고 하는 도중에 바로 예. 하루 차이니까. 예, 예, 그러네요. 아, 네. 죄송합니다. 너무 예. 간절한 바람을 아니,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친청계로서 부담스러워. 아, 근데 그럼 그거 하나 얹을게요. 제주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제주도가 과반이잖아요. 김민석 후보가. 네. 그러면 제주도는 호남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네. 사실 여론조사 중에서도 이렇게 샘플이 큰 여론조사는 없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호남 민심을 알 수 있는 곳이 제주였다. 그래요? 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바로 플랜 B로 가시네. 아니, 플랜비가 있어야 돼. 네. 근데 그 정청래 후보가 호남을 부르짖으면서 어머니를 어머니. 자꾸 상징하는 건 재밌지 않아요? 왜 그런데- 어머니 왜 부르시는 거예요? 아 저도 제가 칭찬해. 근데 저는 웃긴 게 어머니를 불렀는데 오신 분이 있어요. 추미애 후보. 추미애 후보가 아니고 추미애 지사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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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보수에서는 추미애 아, 지사님을 어머니. 보수의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불렀더니 추미애 지사님이 오셔가지고 정청래 후보한테 화이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어머님이 호남이 아니라 이 보수를 응원하시는 추미애 지사를 부르는 거였구나.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고요. 어떻게든 카바를 치려고 하는 거예요. 더 재밌는 건 이성인 후보도 어머니 아, 찾으시더라고요. 어머니를 맞아요. 왜들 그렇게 어머니를 찾으시는 거야? 뭐죠? 엄마는 약간 반칙 아닙니까?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아. 선거에서 엄마 자꾸 찾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장동혁 후보가 써먹어 봤잖아요. 아니 지방선거 이준석 때. 후보가 의원 될 때 아. 어머니가 큰 역할을 또 하기도 했었죠. 네네. 그다음에 근데 어머니가 또 등장하고 가장 최후의 수단으로 그렇죠. 절박할 때 엄마 별로 씁니다. 좋은 전략 같지 않은데. 아니 근데 이게 추미애 의원은 호남에 좀 의미가 있는 그런 분이잖아요. 영남 출신이지만 호남 분하고 결혼을 하셔가지고 사실 그래서 좀 호남의 어머니 이런 또 의미가 좀 의미도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추미애 의원이 추미애 지사가 이제 참전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좀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좀 있죠.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그거 되게 부적절하다. 네. 추미애 지사는 예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도 사실은 조금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또 연상이 되기 때문에 이거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추미애 지사가 약간 저는 참전한 것으로 보이고 참전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이제 일단 말씀을 드리는데 어머니를 자꾸 찾으면서 요즘에 이제 전략이 조금 바뀌었더라고요. 그 최민희 의원의 페이스북도 보고 제가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네. 정청래 의원 쪽에서의 전략이 이제 언더독 전략으로 완전히 약간 감성을 조금 자극하는 쪽으로 갔어요. 왜 모든 사람들이 다 정청래 잘 모르세요? 팀 정청래인데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공유를 안 정청래 해줘서. 아, 그랬어요? 아니 그 얘기도 했어요. 정청래 후보가 아니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본인 말로도 이야기했고 페이스북에도 어떻게 올렸냐면 네. 김민석 후보가 마치 당 대표가 다 된 것처럼 선거 중에 당직 배분을 하는 걸 보면서 정말 참담했습니다. 아직 호남, 서울, 경기 70%의 권리당원 투표가 남았는데 이런 오만한 후보는 처음 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네. 자. 근데 어쨌든 잠깐만. 예, 그래서 말을 이제 하다 네네네. 보면 그 지금
송영길 후보하고 김민석 후보하고가는 이제 공조 때문에 불쌍한 정청래 후보가 너무 한쪽으로 밀립니다. 조직이 총동원됐는데도 이렇게 안 되는 거는 결국 당원들이 이기는 거니까 좀만 힘을 실어주세요 하면서 결국에는 읍소 전략하고요. 지난번에 최민희 의원하고 건땡땡이라는 사람하고 이제 관계를 물어보는 그 박시영 TV에서 사진이나 뭐 신천지 관련된 그거는 아마 좀 뉴스를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혹시 모르실 수 어쨌든 있으니까. 그 연결해서도 어쨌든 정리가 좀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지은 서울 마포갑 당협위원장이 이제 박시영 TV 유튜브에 나와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정청래 후보가 신천지에 개입된 거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신천지와 관련 있는 건 아니냐라고 하면서 사진을 하나 페이스북에 있는 사진을 올립니다. 네. 여기 이제 게시자는 권혁부로 되어 있고 그 이제 한국근의회 이희자 회장 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그 당시 아마 총선 때 지원 유세를 나왔던 대표겠죠. 네. 그렇게 찍은 사진을 올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진 하나 있다고 해서 막 그렇게 엮으면 그럼 이재명 대통령도 신천지랑 관련 있게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한 것인데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일부 이제 뭐 다른 쪽 지지하시는 분들께서 정청래 후보가 이 사람과 찍은 사진들 아니면 뭐 그런 신천지 관련 행사 행사장에 간 것들 그 이제 영상들 이제 이런 걸 이제 얘기하면서 이거 신천지랑 관련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 제기하니까 거기에 대한 아니다라는 증거처럼 이렇게 내민 게 이 사진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사진이 알고 보니 그 옆에 정청래 후보가 같이 있었던 사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 분이 찍은 건데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만 잘린 오려낸 거예요. 그런 사진인데 이제 물론 이제 이지은 당협위원장이 자른 것은 아니고 예. 권혁부 씨가 잘린 사진을 올린 것을 인용한 것이긴 한데 어쨌든 이게 뭐 하는 상황이냐. 그 당시에 이 이재명 그 대표를 여기 근우회장 만나게 한 이 거구장으로 이 장소로 데리고 간 거 이지은 당시 당협위원장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엄청난 역풍을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뭐 영상 같은 것도 유튜브 같은데 많이 또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 권혁부라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권혁부. KBS 기자 출신이에요. 기자 출신이에요? 국민의힘 사람이죠. 국민의힘의 평택을에 신청했다가 공천 신청을 했다가 컷오프된 이력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만든 이 어찌 보면 조작일 수도 있는 왜냐면 그렇게 크롭을 했다는 거 그렇게 다른 의미를 해석될 수 있도록 잘라냈다는 거는 뭐 넓은 그걸 의미로 조작이라고 조작을 하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진을 이지은 그러니까 박시영 TV에서 진행한 프로에서 이지은 전 대변인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예. 우선 첫 번째 이 사진을 그런 식으로 조작인지 아닌지 이제 뭐 명칭이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용해서 사람들을 이제 헷갈리게 하는 그런 종류의 것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정권에서 김문기 건 관련해가지고 당했던 바로 그 건이었고 네. 그것 때문에 1심에서 유죄 나왔었다가 이제 2심에서 무죄 나오면서 다시 이제 살아났었던 그런 건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거는 매우 엄청난 그런 일이에요. 그 트라우마 같은 게 좀 사진 있는 거죠. 관련된 내용은. 그 12명 있는 사진 중에 4명 이렇게 오려낸 거. 근데 그 사진 그거가 똑같은 방식으로 사실은 이제 만들어진 그 사진을 이용해 가지고 대통령을 이 상황에 끌어들였다는 게 사실은 가장 안 좋은 거고.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저는 박시영 씨는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그분이 뭐 그 사진을 잘라냈거나 이랬을 일은 없으니까. 근데 이지은 위원장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진이 찍힌 그날은 이지은 위원장을 위해서 사실은 대통령이 지원 유세 해주려고 갔던 곳이었고 그 동네는 마포였기 때문에 이지은 위원장이 잘 아는 곳이었고 그곳은 거구장이라고 옛날 이름이 그런데 거기는 이제 친천지 근의회 쪽에서 맨날 이용하는 행사장이었다는 것이고 네. 거기를 이지은 위원장이 같이 이재명 대표에게 같이 가자고 이제 모시고 가는 그런 장면들이 다 찍혀 있는 부분이어서 거기 그 식당에 간 거 그 자리에서 사진 찍은 거를 이진 위원장이 모를 리가 전혀 없는데 자기는 정말 하나도 모른다는 듯이 설명을 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 진위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헷갈리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냐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네. 이 부분에서는 좀 순수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그 두 가지 포인트가 저는 가장 네, 좀 네, 아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생각해 보면요, 네. 우리가 그 세 분이 나온 사진이 공개가 먼저 됐다면 저 두 분만 이렇게 그러니까
오른쪽에 정청래 후보가 잘린 사진 말고 예. 처음부터 3명이 찍힌 사진이 전면적으로 방송에서 만약에 공개가 됐다면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와, 정청래 후보는 이희자 씨하고 저 관계가 있나 봐. 그러니까 대통령도 저렇게 당시 당대표도 사진 찍게 하지. 선거운동 하다가 온 사람을 사진 찍게 할 정도면 관계가 있으니까 초대를 했을 수도 있겠다. 정청래 후보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는데 옆에 사진이 잘려 있으니까 이재명 대표도 이희자 씨하고 아나?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박시영 씨는 말씀하신 대로 몰랐다 치더라도 이지은 위원장은 그 내막을 알 수밖에 없었던 사람인데 아주 순진무구한 얼굴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방송 도중에라도 코멘트라도 해주시지. 차라리 저는 옆에 정청래 후보도 계셨었는데 우연히 그냥 식당에서 마주쳐서 사진 찍은 건데 이렇게 우연히 찍힌 사진 가지고 자꾸 신천지로 매도하면 되겠습니까? 뭐 그렇게 차라리 얘기하시든지 이거를 대통령을 끌어다 들여가지고 자기네들의 결백을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의 결백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네. 영린을 건드리는 거죠. 예. 그 이지은 저 위원장은 여기에 대해서 혹시 해명을 했나요? 이 사진 자체, 네. 이 사진이 총선 때의 사진이라면 저는 이희자라는 인물의 존재도 알지 못했습니다. 예.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총선 당시에 2024년 총선 당시 이재명 대표가 지원 유세를 왔고 그 도보 유세를 마친 뒤에 거구장에서 식사를 했는데 그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싶어 했고 아마 이희자도 그 중에 한 명이었겠지. 나는 누군지도 모르고 찍혔는지도 모른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사진을 잘라서 우리가 올린 게 아니라 누군가가 올린 걸 그냥 갖다 써서 몰랐다. 이제 이렇게 근데 이야기했어요. 이희자 회장님이라고 그 사람한테만 굳이 딱 님자를 붙이고 그러던데 근데 전혀 몰랐다고요? 이지은 위원장이 저는 만약에 정청래 후보가 낙선을 하잖아요. 그 낙선에 아주 혁혁한 지대한 공을 세운 사람이 저는 이지은 위원장이라고 생각해요. 이분이 너무 크게 구설수에 많이 올랐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대변인을 하다가 사퇴를 한 이유가 어디 유튜브에 나와 그때 또 박시영 TV였던 네, 것 같은데 맞아요. 유튜브에 나와서 윤석열이 누구 찍어서 당대표를 시키고 엄청 욕을 했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 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대변인직에서 네, 물러났단 말이에요. 네. 시작은 여기였어요. 시작은. 그 전날에 여기 와서 제 앞에서 네, 방송하셨고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볼콕 논란도 한 2, 3일 정도 모든 언론을 도배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사진까지 하니까 이지은 위원장이 개입이 되면 항상 정청래 후보에게 좋지 않은 역풍 같은 게 불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분이 도와주러 나오시는 건지 아니면 낙선시키러 나오신 건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요 논란은 뭐 사실상이 더 될 수 있는 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튼 일단 3명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는 거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최고위원 그 중에서도 수석 누가 될 거냐? 이게 네. 지금 아주 치열한 거죠? 네, 최민희, 박선원 이제 두 후보가 아주 엄청나게 경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최민희 후보가 1등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5등, 6등 누가 할 것이냐. 5등 경쟁이 치열한데 김용, 이성윤 후보가 경쟁하고 있고 김용 후보가 지금 5등인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최민희 후보와 박선원 후보 간에 아주 이제 또 갈등이 노골적으로 연설에서 드러났는데 최민희 후보가 그 의원들이 다 김민석 편이고 언론들도 다 김민석 편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뭐 김민석은 골리앗이고 정청래가 다윗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네. 그리고 박선원 후보는 아니 2030 떠나게 한 사람 누구냐고 제가 한번 짚어보겠다. 전설의 과방위원장. 그 자기 딸 축의금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축의금 얘기를 연설 때마다 계속합니다. 네, 그래서 최민희 의원의 얼굴이 아주 그때 참 좋지 않아요. 그 반응이 그런 경쟁이 매우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제 그런 가운데 네. 그 저희가 이제 직접 찍은 사진이 아니라 화면이 아니라 쓰지는 못했는데 그 아마 오마이 TV가 네. 최민희 후보를 촬영하는 과정에서 촬영을 제지당하는 영상이 있어요. 네. 거기 이제 보좌진이 이렇게 서류를 가지고 카메라 앞을 막는 영상이 네. 있고 또 이제 최민희 후보를 찍으려고 하는 다른 카메라를 최민희 후보 직접 가가지고 뭘 찍고 있는지 보고 또 뒤에서 다른 보좌진이 그 영상 자체 찍는 화면을 또 휴대폰으로 찍는 네, 또 찍고. 네, 이제 요런 화면들이 그러니까 포착이 카메라가 됐습니다. 최민희 후보를 찍으면 그 최민희 후보 측 사람이 다시 그 카메라가 뭘 찍고 있는지를 뒤에서 찍고 또 언론사 측에서는 다시 최민희 후보 측이 그 카메라 찍는 모습을 다시 이제 카메라로 찍고, 담고 예. 있는 무한 반복이. 그렇죠. 렌즈 안에 렌즈 액자수, 안에 액자수. 렌즈 안에 이렇게 있습니다. 네, 네. 안 그래도 그 오마이뉴스 쪽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저한테 이제 그 당시 상황을 설명을 해줬는데 네. 본인들은 너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사실은 오마이뉴스는 아시다시피 좀
약간 진보적인 성향, 진보 성향인 건 뭐 명확하잖아요. 그리고 그쪽 라인 사람들을 되게 뭐 굳이 뭐 밀지는 않지만 어쨌든 배척하는 타입은 아니었던 것이고 그 당시에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고 제가 물어봤었을 때 우리도 전혀 모르겠다. 도대체 왜 그랬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간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되게 좀 약간 분노하는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최민희 의원 쪽이 좀 너무 그러면서 약간 비아냥거리잖아요. 뭐 큰 관심 감사 뭐 이런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지금 최민희 의원이 약간 예민해져 있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상황에 대해서 조금 이 언론에 자꾸 자기가 뭔가 노출되는 걸 싫어하는 것도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노출이 안 될 수가 없는 전당대회. 그러니까 제가 이거 대구에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래서 대구에 그 현장에 계셨던 분이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이 광경을 다 찍고 보셨던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직접 물어봤대요. 이게 남성 보좌관도 계셨고 여성 보좌관도 계셨는데 여성 보좌관이 종이로 이제 카메라 가렸던 분이고 남성 보좌관도 이제 다른 하여튼 뭔가 신랑에 있었던 모양이어서 자기가 물어봤대요. 남성 보좌관한테 물어봤더니 이 카메라가 최민희만 자꾸 찍어서 그랬다.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최근에 최민희 후보가 쇼츠에 자꾸 노출되고 뭐 거짓말 뭐 이런 거 자꾸 이제 나가면서 논란 냈죠. 뭐 박쥐야 박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무조건 예민한 거예요. 그래서 왜 나만 공격해? 언론은 나만 미워해. 이런 관점을 가지고 계신 거죠. 안 나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생각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까방위원장이셨고 언론개혁을 갖다 캐치프레이즈로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이게 무슨 언론개혁의 태도예요. 나한테 좋게 얘기해주는 언론은 친하게 지내고 나 비판하거나 그러면 나 공격하고 맞고 그게 무슨 언론개혁을 접근하는 태도입니까? 저는 정말 이거 문제가 많다고 봐요. 그 약간 좀 그러니까 좀 진지하게 얘기하자면 사실 어떤 언론이 뭐 인터뷰 요청 같은 게 왔을 때 내가 정말 뭐 원치 않으면 내키지 않으면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건 이제 공개된 장소에서 공적인 행사인 거잖아요. 그렇죠. 전당대회인데 거기에서 더군다나 후보를 찍는 거를 물리적으로 이렇게 방해하는 거는 이 취재 행위를 방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취재 방해죠.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를 매우 심각하게 훼손하는 거 아닙니까? 얼핏 드는 생각은 그런데 혹시 제가 좀 잘못 생각하고 맞죠. 어떻게 그게 잘못될 수 있겠어요. 아니 그리고 본인이 뭐 박쥐 논란이다 아니면 뭐 거짓말 말실수 논란이든 그것 때문에 온갖 뭐 관심을 받았다면 본인이 어떤 부적절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관심을 받은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지 나를 찍어서 그래. 나의 어떤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해서 내 잘못된 어떤 부분들을 꼬투리 잡으려고 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본인을 공개하는 것, 후보 본인을 노출시키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우면 전당대회 같은 거 안 나오시면 되고 정치 그만두시면 돼요. 왜 굳이 나와서 그렇게 고생을 하셔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이 아까 팀 정청래라는 말씀하셨는데 팀 정청래에 정말 속하기 싫은 이유가 물론 당이 다르기도 하지만 이 친노 친문 진영을 대표해서 대표 주자로서 정청래나 뭐 최민희나 등등 여러 의원님들이 나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들 해석을 하는데 이분들이 과연 그 진영을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그런 능력이 되시는 분들인지 정말 저는 그게 이해가 가지 않아요. 정청래 후보만 해도 사실 제가 다른 당이지만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는 집권 여당에서 당대표나 당대표 후보로 나올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레버리지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이거 문제 제기하잖아요. 그거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개정 사안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한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을 명확하게 타격하는 거예요. 직격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민주당 내부에서 이렇게 하면서 겉으로는 또 나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킬 것이다. 이런 면모들이 과연 그쪽 친노 친문 진영에서조차 이 정청래라는 사람이 우리가 밀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의아심을 들게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스스로 이 팀은 그 권리당원 내부에 깔려 있는 어떤 도도한 정서에도 불구하고 이 팀의 실력이 부족해서 제살 깎아먹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튼 뭐 일관된 스탠스 유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튼 전당대회는 이번 주 그러니까 딱 일주일 남은 겁니다, 그렇죠? 다음 주 월요일이면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그럼 이번 주가 가장 치열하고 뜨거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마 매일매일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텐데 저희가 중요한 내용들은 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많은 청년분들이 매우 분노한 뉴스가 좀 있습니다. 네, 그 민주당의 황희 의원이
버스를 버려지는 폐 버스를 개조해서 집을 만들어 청년들에게 제공하자라는 버스 하우스를 제안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폐 선박을 리모델링해서 이거 주거 문제를 해결한 보트 하우스가 있는데 우리도 이런 상상 해볼 수 있지 않느냐. 리모델링 비용 5천만 원만 잡으면 된다. 그러면 1만 세대 5천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버스는 어디다 세우는 거예요? 버스요? 버스를 잘 쌓으면 또 이제 좋은 주택이 위로? 버스를 쌓아요? 아 근데 세우면 어디다 세우겠어요 이거를 뭐. 정류장에 세워 아, 정류장. 그 이동성도 편하다 그러니까 그냥 돌아다니라고 그런가? 그런 거 아니었어요? 아니, 그래서 반포에 세우면 그 사람 이제 반포에 사는 거라고. 그렇지. 그래서 그런 민도 돌아야지. 주말에 저 반포 레미안 버스티지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반포 레미안 버스티지. 그리고 강 옆에 세우는 아크로 리버스 파크. 리버사이드. 돌아다니라는 거였어요. 네. 세우는 게 아니라. 아니 돌아다니면 뭘 계속 타고 다니라고? 이 사람들 일 안 해? 아니, 더 아니, 버스 무빙 버스 아니 회사까지 걸어가 그 회사까지 갔다 타고 나가서 갔다가 내려가면 타고. 거기 어디다 세우나 그럼 이 버스를? 센트럴시티 주차비 터미널에 내겠지. 세우라고 왜 그래요, 진짜. 있어요. 한남 더 휠 뭐 이런 이야기들이. 한남동 씨. 아 우리 저 최영경 기자도 어디 저 커뮤니티 심하게 하시는 모양인데. 아니 그 지금 여기 잘 올라온 알아요? 것들을 봤는데 저는 네. 이거 이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만 네. 주말 내내 기분이 너무 나빴어요. 그러니까 올해 들은 이야기 중에 가장 모욕적이었습니다. 이 말이. 아니 진짜 누구를 뭘로 아나 이제 이 생각이 확 들면서 네. 아니 그러면 네 자식부터 거기 살라고 하고 너부터 살아봐라. 우리나라처럼 더울 때 더 덥고 추울 때 더 추운 나라에서 그치. 버스에서 산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나요? 저는 너무 모욕적이었어요 이게. 아니 청년도 그러니까 원룸에 사는 청년도 다 방 3개 화장실 2개 있는 집에 살고 싶은 거고 그리고 신혼 부부들도 다 아기 낳으면 더 넓은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신혼이고 청년이라고 해서 원룸이나 버스에 살아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 진짜 신분적인 사고라고 생각해서 기분이 내내 너무 나빴어요 진짜. 네. 특히나 이분은 또 잘 버스 같은 거 안 타셨을 것 같은데. 아 그렇죠. 그리고 본인은 목동 삼선이고 본인의 자녀는 굉장히 비싼 학교 나왔어요. 학비가 몇 4천만 원씩 되는. 예. 아휴. 민주당 삼선 근데 이게 의원이십니다. 어제 민주당 얘기 또 왜 나오는 거야? 민주당이 민주당이 비판하세요. 아니라 국민의힘 삼선 의원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럼 되지 뭘 굳이 아니, 또 아니. 민주당 삼선 알죠 의원이세요. 뭐. 근데 이분이 생각해 자기 혼자 정치적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민주당까지 다 같이 끌어내린다니까 이런 말 하면. 그 생각해 보면은요 청년들이 안 그래도 민주당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거부감이 강한데. 그 본질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청년들의 박탈감이나 상실감은 상대적 박탈감이란 말이에요. 절대적 박탈감이 아닙니다. 나는 왜 집이 없지 이게 아니고 우리는 되게 고도화된 경쟁 사회에서 부모 세대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경쟁에서 우리는 살아남았는데 부모 세대는 열심히 노력해서 풍요로운 경제 발전이 이뤘지만 그 경제 발전의 과실을 갖다가 그 얻어 있던 수많은 그 돈을 사교육 시장에 갖다 부었잖아요. 그러면 그 자식 세대들은 경쟁이 훨씬 더 치열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뚫고 올라왔는데 이게 노력한 만큼 행복해야 되는데 과실이 오지 않아. 죽도록 노력을 해도. 근데 부모 세대는 보니까 나보다는 상대적으로 훨씬 쉽게 아파트를 얻었던 것 같고 나는 평생 노력해도 아파트 가지기 힘든데 부모 세대는 훨씬 쉽게 아파트 가졌더니 가만히 있어도 아파트 값이 미친 듯이 올라가. 그래서 자연스럽게 부의 상승을 이뤄내는데 나는 그 초입에도 못 가. 이게 상대적 박탈감이거든요. 근데 여따 대고 버스에서 한번 살아볼래? 이게 얼마나 불을 지르는 거냐고요. 제가 이게 왜 민주당 삼선 의원이라고 얘기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민주당 정치인들한테 깔려있는 인식을 일부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버스에서 산다는 것이 거주의 질 문제랑도 관련이 있는데 지금 이번에 민주당에서 낸 세제 개편안 있잖아요. 네. 그 세제 개편안을 보면 다주택자와 비거주 일주택.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높임으로써 거주와 소유를 일치시키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이 여러 개가 아니니까 네가 거주하는 곳 그 한 곳을 소유하는 쪽으로 정책을 유도하고 있어요. 하나만 살아. 네가 예, 살 곳. 맞죠. 네. 그거는 맞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실제로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이 그 경제부총리죠.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이제 집은 리빙이지 바잉이 아니다. 그 얘기 좀 그만해. 리빙이지 바잉이 아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거주만 하라는 거예요. 네. 자산으로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강수희 변호사 말씀하신 건 주택이라는 게 청년들한테 자산 형성의 수단이었거든요. 근데 그거 아예 배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몸 한 몸 누일 수 있는 곳이면 거기서 거주해. 그런 발상이 결국 페이퍼스에서 살라는 발상까지 나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이걸 그냥 삼선 의원이 아니라 민주당 삼선 의원이라고 꼭 집어서 얘기하는 건 이게 민주당 세제 개편안과 맥이 네.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버스 뭐 이른바 조롱 밈 같은 것도 많이 지금 뭐 사진이 나오는 것 같은데 아까 뭐 아파트 이름도 좀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네, 이런 사진들이죠. 네. 저기 근데 더 퍼스트 무빙캐슬의 관리소장이 황희입니다. 아 그래요? 네, 버스를 쌓아놨는데. 아 디테일이 있네요. 아. 아유 나 그래 맨 처음 이게 뭔? 구름다리도 잘 연결돼 있고 네. 집과 집 간의 그 이동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어 있어. 네, 그래. 와. 외국. 야 이거는 네. 그러니까 외국 같은데 보면 뭐 트레일러에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있고 하죠. 근데 그분들 물론 이제 단순 비교 어렵지만 거기 기후랑 일단 우리나라랑 너무 다르기도 하고 또 뭐또 진지하게 계속 네, 얘기해요. 그만해요 하지 이제. 마요. 네. 짜증이 너무 많이 나는 그러니까 거예요. 저 그림에서 약간 엿볼 수 있는 게 네. 아파트 형식이잖아요. 저것마저 네. 쌓여져 있잖아. 우리나라 사람들의 주택에 대한 인식이 기본적으로 아파트라는 거예요. 네. 근데 버스도 아파트와 상치되잖아요. 네네네. 자 그리고 정부에서도 그 네. 이번 주 안으로 부동산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네. 세제 개편안의 후폭풍도 굉장히 크잖아요. 아까 뭐 이제 유재하 변호사님도 얘기를 했지만 세제 개편안 후에 비거주 1주택, 그 다음에 이제 다주택 많이 이제 옥죄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불만이 많았고, 비거주 1주택 관련해서는 민주당에서 다양한 사례가 접수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몇천 건이 이것도 인정해다오, 이것도 인정해다오. 특히 이제 우리 엄마는 우리 집 세주고, 나 옆에 와가지고 애 봐주고 있는데, 그러면 유학도 인정하고 뭐 취약 인정하면 양육도 인정해라. 이제 이런 민원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다고 그렇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에서 그걸 다 수렴해가지고 최대한 정부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완전 누더기가 누더기야. 되는 거지. 이게 네. 뭐예요 전체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저는 좀 이게 좀 답답한 게 전월세가 지금 문제잖아요. 근데 전월세를 산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집을 살 돈은 없는데 어쨌든 간에 거주를 해야 되는 것이고 직장이나 또 생활 공간하고도 연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인데 전월세를 산다는 건 결국 남의 집에 산다는 얘기인데 그 남의 집이라고 하는 거는 한 사람이 꼭 한 집만 가져라라고 한 지금 세금 정책하고 안 맞아요. 그렇죠. 누군가는 두 집을 갖고 세 집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남한테 빌려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LH에서 그냥 다 사가지고 빌려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또 말을 해요. 근데 LH에서 그걸 다 사가지고 빌려줄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이 공산주의 나라도 그렇죠. 아니고 그러면 그냥 그런 것을 인정을 한 상태에서 뭔가 좀 바뀔 수 있는 그래서 좀 사람들 간에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집을 한 채 이상 가진 사람은 무조건 나쁜 사람이라고 몰아붙이는 상황에서 그게 되겠냐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저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집 가진 게 나쁜 짓이고 집을 가져가지고 남한테 빌려준 것이 나쁜 짓이다라고 하려면 아예 그 시스템 다 없애버리든지 그게 안 될 것 같으면은 그게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든지 집 가진 사람을 너무 악마화시키지 말든지 이걸 해줘야 되는 건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거들을 다 못하게 만들어놓고 이게 도대체 뭐냐고요. 저는 이거 구조적으로 지금 저는 이 발상이 좀 다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 네. 실질적으로 왜 자꾸 세금 올리는 쪽으로만 생각을 해요. 근로소득세가 50%까지 내는데 왜 니네는 집 가지고 이득을 안 보냐? 한번 봐봐요. 엄청나게 세금 많이 내고 있고 더 중요한 건 그거보다도 그럼 근로소득세를 좀 내려주세요. 왜 세금 내릴 생각은 안 하고? 맞아, 아니 그래 저는 세금을 내릴 그런 생각 못 해봤어요. 세금을 내릴 생각은 전혀 아니고요. 지금 세금 얼마나 많이 뛰어가는지 말도 못해요. 내가 아까 우리 최영경 기자가 나보고 진짜 나보고 진짜 얘기하는 게 내가 개미처럼 일하거든요. 진짜. 진짜 일 많이 해요. 나 일 진짜 많이 해요. 정말 네. 하루에 2-3시간밖에 안 자고 일을 하는데 그 돈이 다 어디 가는지도 모르겠지만 취급이 같다면서. 그거는 세금 많이 내죠.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일을 해도 세금이 진짜 많이 뛰어가요. 네. 진짜 제가 이 방송 나오는 것도 사람들이 나보고 나 방송 나서 돈 많이 벌지 그러는데 다 종소세로 다 나가고요. 진짜 돈 가지는 게 없는데 그럼 세금을 좀 줄여달라고요. 근데 그건 안 하고 맨날 올릴 생각만 하니까 도대체 이 나라에서 살고 싶지도 않고 너무 힘들어요, 진짜로. 어떻게 눈물 날 것 같아. 너무 눈물 나요, 진짜. 아니, 근데 이제 정부가 지금 큰 틀에서 정책을 발표해놓고 뒤에서 계속 수습을 하는 대책을 내놓고 있어요. 지금 이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울 전 지역하고 경기 일부까지 해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부의 기조는 1거주 1주택, 1세대 1주택인데 그러려면 누군가가 내놨을 때 살 수 있어야 그래요, 하잖아요. 사야 돼요. 근데 살 수도 없는 상황으로 토어제를 묶어놓고 나니까 이제 불만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토어제 세입자 있으면 내년까지도 거래 밀어주겠다고 했어요, 정부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예외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좀 약간 정책이 누더기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네. 비판이 이렇게 되면 이제 있습니다. 나중에 정책을 내도 제대로 힘을 못 받죠. 그렇죠. 어차피 이거 다 바뀔 건데 그렇죠. 뭐 이런 생각을 하면 저 문재인 정권 때 부동산 때문에 뭐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그때 기억을 상기해 보면 이렇게 강하게 세금이나 이런 것들로 드라이브를 걸다가 전월세 문제가 대두되고 이게 매물 잔금 뭐 이런 거 걱정되니까 갑자기 임대 사업자를 갖다가 장려를 해주면서 잡아버려요. 그러면서 이게 엉망이 그러면서 이거 그럼 가지고 있으면서 임대 사업자 할게요. 다주택자들 다 그러다가 이제 완판. 그러니까 또 그거 네. 했다고 또 뭐라 그러고 또 그것도 다 없애버리고 그래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뭘 어떻게 하라는지 모르겠어요. 이 부동산 문제는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는 그 근본적으로는 지역 분산이 안 되면 뭐 매우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같고 네. 서울에 있는 대학교든 직장이든 공공기관이든 지역으로 안 내려가면 지방으로 안 나가면 매우 어려울 거고 두 번째는 정권 재창출이 안 되면 어떤 부동산 정책을 해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정권 바뀌면 다 원위 치를 테니까 기다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좀 긴 플랜을 가지고 민주당이 20년, 30년을 보고 이렇게 쭉 갔으면 좋겠는데 정권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을 국민들한테 또 불안감이랄까? 하여튼 그런 기대심이랄까? 네. 그런 것들이 주어지면 백약이 모여할 수 있다. 예. 아니, 그 강성현 변호사 진짜 웃기다. 지금 왜요?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낸 부동산 정책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된다고 하면 한 20-30년 정도 부동산 한번 확 망가뜨려 보자는 얘기예요. 이거 뭘 말이 안 망가뜨려? 되고 오히려 합리적인 논평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정권 따라서 부동산 정책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게 국민으로서는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적어도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는 여야를 초월하는 그런 무슨 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정책을 일관성 만들자. 있게 간다. 그게 맞는 얘기지. 지금 이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해서 국민들의 원성이 높은데 정권 재창출이 필요하다. 이거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아니 일관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일관성 있게 거잖아요. 이렇게 가자고 일관성 있게 누더기로. 아니 방향 아니잖아요. 아니 그 무조건 잘못된 거 이재명 정부는? 아 이건 잘못했잖아요. 지금 에이. 우리 잘못한 얘기 여기서 칭찬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니 국민의힘이 하는 부동산 정책 그냥 갑자기 방관이잖아요. 우리 정권도 없어. 아니 우리 정권도 없는데 뭘 우리랑 같이 논의하지도 않고 세제 개편 내놓고. 이건 인정. 예, 이건 인정. 아니 무조건 무규제로 가자는 건데 어떻게 뭘 같이 해요? 뭘 갑자기 또 무기제로. 무규제잖아 무규제. 열심히 하자고 전체적으로 얘기하고 보면 있어요, 이 우리는. 정권에서 지금 하려는 게 뭔지는 알겠어요. 사실은 지금 내놓은 세제 개편안도 초고가 주택에 대한 거니까 사실 큰 영향은 없어요. 네. 초고가 주택 가진 분들만 이제 그렇게 되겠지. 근데 문제는 요거만 보면은 요거 맞고 저거만 보면 저거 맞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가지고 보면 이게 틀려질 수 있으니까 네. 이게 문제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논의를 해요. 서로 싸우지 말고. 네, 네. 아 그리고 대통령은 지금 청년층을 잡으려고 계속해서 정책을 내놓고 있어요. 네. 지금 청년들이 이제 국가의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고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혼을 함으로써 생기는 페널티들이 있잖아요. 주택을 취득할 때가 됐든 뭐 이런 일들에서 그래서 위장 미혼을 한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고 결혼해도 혼인 신고를 한동안 안 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네네. 이제 그런 불이익들을 없애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바뀔지는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네. 같고요. 그리고 이제 ISA 저희가 이제 다뤘는데 이것도 아주 깊이 있게 다뤘죠. 우리 개미들의 분노가 엄청 높았다. 예. 그래서 그 목소리가 가 닿아서 이거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라고 이제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워낙 복잡하긴 합니다만 크게 보면 하여튼 원래 ISA 통장 이 계좌에서는 투자를 해도 이제 세금을 안 매기고 또 따로 매기니까 상당히 혜택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많이 거기다 이제 투자를 했는데 또 갑자기 그걸 이제 건드리면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 혜택 없애겠다 이제 이렇게 간 거잖아요, 그죠? 그랬다가 이제 난리가 또 났습니다. 네, 그리고 주가 누르기 방지법도 전면 재검토하라 이렇게 이야기들을 했어요. 근데 대통령이 이런 메시지를 낸 것은 역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2030 청년층 이탈이 좀 심상치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 이것도 뭐 진짜 들어가 보면 너무 허탈한데 주가 누르기 장려법이에요 장려법. 그러니까 주가 누르는 게 아니라 주가 마사지법? 이소영 의원이 그랬잖아요. 이거 내가 먼저 만든 법안이었는데 정반대로 내가 갔죠. 말한 거하고 완전히 다르게 지금 네, 되어 완전 이상하게 있다. 갔어요. 이건 아마 바뀔 겁니다. 이대로는 아마 안 이거 갈 안 될 것 거고요.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이것도 또? 하나 전할까요?
그 주 52시간 관련해서 노동부랑 산업부 장관이 서로 네.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노동부 장관은 주 52시간은 건들면 안 된다고 했고 산업부 장관은 그러지 말고 메가 특구에서만이라도 그 화이트 칼라들을 상대로는 주 52시간 풀어줘야 한다. 더 일하겠다고 하는 사람 막지 말자라는 게 지금 갈등 상황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그 합수단에 수사권을 두고 합동수사단 검경 합동수사단에 있는 검사의 수사권을 두고 행안부와 법무부의 입장이 또 달라서 대통령 앞에서 부딪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대통령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지금 올랐다. 시험대에 올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축협 관련해서 아주 요 JTBC가 이제 단독 보도를 한 거였는데 네. 그 뒤로도 이제 후속 보도가 계속 이어지네요. 네, 축구협회가 심판들 외국인 심판들 성접대를 했다는 뉴스를 저희가 전해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걸 가지고 나서 이거 그 식사 명목, 음주 명목, 마사지 명목 이런 것들 결제를 법인카드 결제를 받았는데 이제 하다 나중에는 심판 마사지라고 써가지고 결제를 올리는 일도 결제했다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뭐 식사, 뭐 이렇게 뭐 음주, 다과 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좀 그렇겠죠. 아닌 척이라도 했는데 네, 근데 이게 나중에는 대놓고 계속 심판 성접대가 있으니까 그냥 마사지 이렇게 해서 결제를 올렸다는 거예요? 네, 결제를 올려서 받기도 했다고 하고요. 이 당시에 2011년, 12년이었나요? 이때 왔던 심판들 중에 일본 축구협회에서 일본 심판이 4명 그때 왔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명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라고 일본에서도 이거 상황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거군요. 네. 네. 요건 침대 축구는 다른 의미입니다, 여러분. 네.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저 제일 궁금한 게 2011년도에 1년도 고무렵에 1년, 2년도에 있었던 일이고 2016년인가 그 조윤선 장관 문체부 장관 시절에 무슨 감사했었죠. 제보 와서 감사를 했는데 그 보고서에 어쨌든 뭐 이런 법인카드 유용 사례가 있다, 유용업소 이건 얘기 있는데 심판 접대 부분 쏙 뺐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네들 내부 회의 자료에는 그게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게 10년 만에 이제 취재가 돼가지고 오픈된 거잖아요. 그럼 이때 당시에 왜 그 심판 접대 부분들을 문체부에서 뺀다. 가렸는지 이 부분은 그렇게 주목이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박근혜 정부 당시에 있었던 일인데 네. 이것도 좀 더 그냥 중점적으로 국제 망신이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뭐.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네. 실제로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2002년 우리가 4강 간 것까지도 외국에서는 의심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대요. 아휴. 그러니까 아마 그때 그런 우려들을 좀 하고 덮으려고 했던 거 아닌가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때 심판들이 한국에서 편파 판정한 거 아니냐? 아니, 그런 의혹들을 이제 외국에서는 제기하고 그런 있는데 의혹을 가진다는 의심을 가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외에는 그 승부 조작 세력들 있잖아요. 그 스포츠 토토 세력 이런 사람들이 심판 접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축협이 접대하는 건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해외에 그런 사례가 안 보여요. 네. 진짜 국가 망신이에요. 네, 축협 그리고 뭐 각 구단들도 이거 정확히 한번 제대로 이번에 까뒤집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1주년을 앞두고 23일이 취임 1주년이라고 하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이번 주 중 당 개혁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한대요? 당원 중심 정당이죠, 역시. 당원 중심. 시대 흐름입니다. 한 개혁 당원 중심 정당을 골자로 한 개혁안을 통해서 당 재정비에 나서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원 중심으로 가면 어떻게 가신다는 거지? 뭐 당연히 1인 1표 같은 거 하실 것 같고. 돼 있죠. 예, 일인 여기 입회는. 일단 이미 이미 돼 하고 있어요. 있어요. 네. 저희는 선도적으로 당원 주권을 확립하고 있기 때문에 1인 1표는 하고 있고 네. 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안을 보진 않았지만 이제 뻔히 알 수 있는 게 뭐 시도당 위원장 선출 권한이 지금 현재 대의원한테 있는데 그걸 권리당원으로 낮추자. 그리고 뭐 당원 소환제 이런 거 요건을 또 완화해서 당원들이 이제 뭐 장도 대표 같이 잘 못하는 대표 소환할 수 있게끔 하는 거 그런 거 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당원 소환제를 할 수 있어요. 당원 소환제 국민이 당규에 있어요. 당원 당규. 근데 그걸 할 거예요? 하려면은 근데 요건이 되게 좀 까다로워요? 엄격하거든요. 굉장히 많은 당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번 기회에 그걸 좀 확실하게 낮춰주면 장도혁 대표 당원 소환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그래서 있습니다. 장동익 대표를 당원 소환하는. 아니, 원래 당원 소환 대상이 네. 당 대표랑 선출직 최고위원들이에요. 일반 국회의원들은 아니고. 예. 그렇죠. 당원 당원이 소환제니까. 당직을 맡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장도혁 대표가 본인이 정말 당원들의 권한을 강화시키고 싶다. 그럼 당원 소환제 발의 요건도 낮춰야죠. 근데 저는 이런 흐름 자체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당의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을 아래로 내리고 예? 그리고 그 의사결정 주체를 당원들 중심으로 하되 더 넓게 확대시켜서 국민과 그러니까 민심과 당심이 괴리되지 않도록 하는 건
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장도연 대표 때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본인이 지금 하신다고 아마 그런 쪽으로 하실 것 같은데. 근데 장동현 대표의 의도는 그런 어떤 민주정당을 만들자는 게 아니라 고성국 TV 같은 유튜브에서 결집되어 있는 당원들만 꽉 붙잡고 있으면은 현역 의원들 공천 관련해서도 까불면은 너네들 공천 다 날린다 이런 당을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본인의 지위를 당원들의 의사에 맡겨서 민주적으로 하겠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게 아니죠. 네. 근데 어쨌든 명목은 좋잖아요. 근데 명분이 좋잖아요. 그럼 그 좋은 명분에 본인이 당합니다. 그래요. 예, 그 명분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면 정당이 결국 당원들 의사를 안 따르고 그럼 무슨 수로 정당이 존립할 수 있겠어요? 그건 맞는 방향이에요. 네. 근데 당원들이 항상 장도연 대표를 옹립해 줄까요? 그거는 아주 당원들을 우습게 보는 발상이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이건 좀 당원 이상한 말인데 근거가 있는 말이에요. 당원 중심으로 간다. 당원 중에 한다. 국민의힘. 예. 자 그리고 이 소년보 목사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습니까? 네, 이게 아직 제가 해석이 잘 안 되는 뉴스이긴 장동영 한데요. 대표도 못 만난. 네, 윤석열 탄핵 그러니까요. 반대 집회를 주도했던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가 현지 시간으로 7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와. 올해 6월에도 이 손현보 목사가 미국 정부 인사들을 만났는데 최근에 미국 정치권과 접촉면을 더 늘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니, 가족이 다 가서 만났네. 네, 이거 참 대단한데. 이쯤 되면 불러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리 좀 놔줘라 이렇게 이 사람을 해야 되는 거 당 대표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마 이분 만나는데 2억 안 썼을 겁니다. 아니에요? 그러게요. 장도연 대표는 뒤통수 사진 찍는데 2억 쓰는데. 또 깨알같이 또 빌드업을 해야지. 그러겠다. 뒤통수 사진도 뭐 한참 떨어지는 분 아니에요? 그렇죠. 차관 복급. 부통령도 못 만나고. 와, 근데 공화당 대표도 못 만나고 했는데 여기는 지금 대통령을. 트럼프 대통령을 백악관에서 가족이 다 가서 만나고 백악관에서 왔다. 가족이. 네. 이거 참 어떤 일인지는. 근데 지금 손혜원보 목사 지금 저 사법 처리 중에 있죠? 경찰 수사 경찰 받았던 것 수사? 같고. 예. 항소심에 가 있어요. 항소심에. 아, 그래요? 예, 1심에서 집행유예 받으면서 징역형 집행유예 받으면서 풀려났죠. 구속 기소됐다가 예. 구속 기소됐는데 1심에서 집행유예 받으면서 이제 풀려나고 항소한 상태에서 밖에 나와 있는 거죠. 예. 그럴 때는 뭐 이렇게 출입국 같은 건 그러게요. 자유롭습니까? 출국 금지. 예, 이런 그런 거 거 뭐 없어요. 특별한 제한은 없죠. 그래요? 이거 다 그 점검만 받으면. 예. 근데 예를 들어 뭐 이건 이 경우는 아닌데 뭐 류지아 변호사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데 1심에서 무죄 받고 2심으로 항소 간 상황인데 여기도 이제 출국 같은 거 막 해도 괜찮아요? 출국 금지가 안 돼 있으니까. 안돼 있으면? 출국 금지가 돼 있으면 모를까. 기자 발급만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집행유예 상태에서는 그 관리하는 어떤 청이 있어요. 거기서만 이제 소통만 되면은 아 그래요? 할 수 있- 뭐 트럼프도 만나는데. 근데 뭐 아무튼 그런 거 트럼프의 귀를 잡는다는 건 되게 극우 세력이 그러니까. 귀를 잡는다는 건 무서운 일이긴 하잖아요. 네. 우리가 그때 한미 정상회담 했을 때도 대통령 만나기 전에 벌써 트럼프가 뭔가를 듣고 와서 우리를 되게 힘들게 했었는데 그렇죠. 한국 교회 압수수색한다 뭐 맞아.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이번에도 또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우려들이 좀 있습니다. 네. 또 백악관에서 무슨 우리나라에 대한 좀 압박성 이런 멘트가 혹시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상당히 걱정이 좀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또 최윤경 기자의 픽 뉴스들 한번 좀 볼까요? 아니 제 픽 아닙니다. 이거 우리 팀원들의 픽인데 아, 뭐죠? 영상을 하나 보고 올까요? 네. 책임하게 또 돌리는 거야. 아니 저는 이거 반대했어요. 책임 전가? 근데 다들 좋아한다고 해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그 병원 의자에 화면 하나 주시면 이거요? 네, 굉장히 병원 주말 사이 의자에, 화제됐던 한 남성이 자다가 목이 끼었습니다. 어머나 왜? 네, 팔걸이에 목이 끼었는데 이걸 이제 아무리 빼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요까지는 상당히 걱정스러운 네, 저 영상이다가 너무 무서웠거든요. 근데 오. 이제 뭐 보세요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근데 친구가 이렇게 하면 빠진다고 보여주려고 하다가 친구도 같이 어머. 목이 끼어가지고 저게 웃긴가 봐. 나는 너무 이게 무섭거든. 너무 끔찍하다. 아, 그래요? 네, 저는 너무 아 이게 끔찍해요. 근데 남녀가 좀 다른가? 이거 어떻게 저로 그러면 저 다칠 보세요. 저 텐데. 너무 다치잖아요, 저러면. 근데 아무튼 병원 보안 요원이 출동해서 나사를 풀어가지고 네. 저 두 사람을 이제 꺼냈다고 합니다. 아 이거 보면 그러니까 이게 남자들이 조금 이 감수성이 떨어지는 것 같기는 한데 저 친구도 나중에 영상으로 막 찍어요 자기네들. 네, 그런 거 보면 아이고 철없다 정도 느낌인데 그래요? 우리 약간 여성분들 보실 섬뜩했어요. 땐 좀 걱정이 많이 되시는군요. 걱정되죠. 목이 이렇게. 오, 예, 빨라가지고. 그러니까요. 근데 저게 병원에 그 종합병원 의자에 저렇게 그러니까 함부로 눕지 못하도록 칸을 한 2칸 정도 사이에 팔걸이를 해놓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누우려면 가끔씩 이제 그런 왜 일이 누우려고 있죠. 아니, 생각해요? 병원에 도대체 갑자기 눕지 누가 마. 병원 갈 일이 김 있어서 간병회. 김 간병을 해야 될 일이 있어서 하다가
머리를 여기에 넣으면 좀 더 편히 누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도 넣어봤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못 머리가 보겠더라고. 아니 자기 머리가 작으니까 들어갈 수 아니 있겠지. 저 머리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넣는데 이게 각도가 딱 맞아야지 뺄 수 있지. 오메. 쉽게 안 빠져요. 그래서 저도 잘못하면은 이분이 되게 경비원 이상하네. 부를 뻔했어요. 그러게. 되게 그게 특이하네. 똑같은 분이 여기 계셨네. 예. 충분히 넣고 싶은 유혹에 빠집니다. 넣고 싶은 이유. 넣고 싶어요. 그 남자들의 심리가 참 드러나는 영상인 게 저 옆에서 이제 도와주려고 들어간 게 아니라 이제 승부욕이거든요. 아이고 이 멍청한 놈아 이렇게 그런 거예요. 예. 네. 하여튼 남자들은 뭐 조금 지금 친구까지 욕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서로 원래 그래요. 남자들의 세계는 아, 그렇구나. 기본적으로 친구를 깔보기 때문에 아니 예. 왜? 지금 좋은 원래 의도로 한 것 같은데. 기본 세대의 기본값이에요. 저희 그거 아마 남자들이. 넣으면서 둘 다 엄청 웃었을 거예요 아마. 되게 많이 웃었어요. 네, 매우 너 느꼈어. 저 나이 때 엄청 그런 거 많이 할 때니까.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어떤 뉴스 있습니까? 그 같은 맥락으로 보는 건 아닌데 인천공항에 지금 너무 더웠잖아요. 오늘부터는 조금 날이 풀리긴 했는데 네. 그동안 폭염에 진짜 다들 힘들어했었는데 일부 노숙인들이 더위를 피해서 인천공항으로 몰려갔다고 합니다. 인천공항에 네, 공항이 넓잖아요. 앉아 있을 곳도 있고 씻을 곳도 있고 누워 있을 시원하고. 곳도 있고 그래서 노숙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 있었다고 합니다. 예. 잠도 여기서 자고 왜냐면 24시간 돌아가니까. 그래서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이제 노숙인들은 나가달라라고 이제 퇴거 조치에 나섰어요. 그랬는데 이거에 대한 또 반발도 있습니다. 홈리스 행동이라는 단체에서 네. 이렇게 나가라고 하면 우린 어떻게 하냐 이거 인권 문제 아니냐 노숙인을 위한 지원 체계가 있기나 하냐라고 이제 반발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 노숙인 분들이 머물 곳에 가면 늘 비어 있던데. 아 그런가요? 너무 더워서 몰린 것 같아요. 아니 거기 에어컨 틀어놓습니다 거기. 아 그래요? 예. 뭐 이게 노숙인 분들이 그렇게 여기서 이렇게 막 저 발 닦고 그러시면 네. 청소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힘들고 그러시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죠. 예. 빨래하고 이러시면. 긴급 주거 지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싫다. 난 여기서 계속 있고 싶다. 이게 지금 문제 아닙니까? 네, 아마 이제 좀 선선해져가지고 다시 돌아는 갈 겁니다. 예. 너무 더워서 생긴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니 뭐 다른 건 뭐 저희가 뭐라고 하긴 좀 그런데 혹시 씻으실 때는 그래도 알래스카 큐브 비누를 사용하시면 어떨까 또 깨알 하는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광고. 알래스카 큐브 너무 유명하죠. 시원한 향기. 폭염이 지금 약간 주춤한 것 같은데요. 요럴 때 외부 활동 많으신데 그래도 땀은 분명히 날 겁니다. 그럴 때는 시원한 알래스카 큐브 요 퍼퓸 샤워바로 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특히 요 버번 위스키 우드향 요거가 남자들이 되게 좋아해요. 네, 이게 굉장히 그 남자의 마성의 향. 네, 마성의 남성향입니다. 맞습니다. 예, 요거 딱 씻으시면 그냥 여성분들이 줄줄줄줄. 근데 진짜 자신감이 확 생기는 그런 향. 자신감의 네, 남자의 향. 예, 그 피리 부는 사나이처럼 줄줄줄줄 사람들이 따라올 겁니다. 진짜 좋다. 예, 요 고급스러운 향이 최대 24시간 동안 지속된다고 하고요. 은은하고 고급스러운 살냄새 그 향기가 최고입니다. 이제 선물하기 좋겠네. 네, 선물하면 또 오해받을 수도 있죠. 네, 자, 가려서 선물해 주시고요. 자, 누적 판매량 30만 개 알래스카 큐브. 요 파란색은 시원함, 그리고 요건 고급스러운 우디향, 버번 위스키 향. 요것도 잘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구독자 한정 3+1 혜택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이 케이스까지. 뭐 운동이라든지 여행 가실 때 꼭 필요한 요 케이스까지 있으니까 이런 거 혜택도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저 탈취제도 있는데 요것도 한번 향기를 맡아 보시면 요거 집안에 하나 딱 침실에 놔두시면 그냥 스르르 침대에 눕게 됩니다. 이건 바르는 게 아닌가요? 네, 그건 이제 탈취제 같은 거. 먹지 네. 마시고요. 네. 뭐든 다 먹으려고 그러는 향이 좋아가지고. 네. 저 알래스카 큐브로 아침 저녁을 이제 요즘 제가 샤워하는데 그래요? 오늘 아침에 사먹었어. 어쩐지. 이 알싸한 그 맨솔, 아유, 맞아요. 온몸의 맨솔이 쫙 너무 좋습니다. 화한 기분. 네, 고맙습니다. 자, 좋다. 함께 해주신 변호사 세 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